공부했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균형. 자, 수요 곡선이 아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태든가요? 우하향이었죠. 네, 우하향.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을 앞으로 D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디맨드 커브의 약자입니다. 네, D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다. 그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죠. 그럼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잖아요. 네, 앞으로 S로 표시하겠습니다. 스플라이 커브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수요량 공급량이니까 줄여서 그냥 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수요 곡선이면 수요량이 될 거고 공급 곡선이면 공급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가격을 P로 나타낼게요. 프라이스의 약자죠. P. 양을 Q로 나타내겠습니다. 네,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PQ 이렇게 적겠습니다. PQ. 네, 그리고 수요 곡선은 D, 공급 곡선은 S 이렇게 나타내겠다. 됐어요? 네. 영어 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시험도 이렇게 PQ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요 점을 한번 봐보세요. 요 점이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어요. 이처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점. 균형점이 뭐라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이 있네. 여기 가격 맞아요? 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가격. 균형 가격. 자, 균형점에서의 요 점은 이 양이잖아요. 여기 양이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불러요.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에이, 너무 길다. 그냥 줄여서 균형량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균형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균형량 그러면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한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균형점.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의 양을 뭐라고 부른다? 균형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균형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균형량이 10개라고 그래 볼게요. 네? 자,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일까요?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 10개. 그렇지. 가격이 10,000원일 때 공급량은 몇 개일까요? 10개겠죠. 수요 곡선에서는 10개고 공급 곡선도 10개니까 가격 10,000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같죠? 그 말은요, 수요자는 10,000원이면 내 10개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도니까 나 10,000원 하면 10개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급자는 10,000원이면 내가 10개 만들어 줄게 이런 뜻이네. 의견이 어떻게 됐어? 일치가 됐거든.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일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니까 균형 수급량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균형이라는 얘기는요,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균형의 뜻이 뭐라고? 일치. 자, 시소를 타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시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사람 몸무게하고 내 몸무게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균형은 일치. 아시겠죠?
균형은 일치란 뜻이야.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불하겠다는 가격도 같다는 뜻이고, 균형점에서의 균형량은 수요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이나 공급자가 생산하려고 판매하려는 수량이나 어떻다? 그렇죠. 일치하는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맞아 틀려? 맞단 말이에요. 균형점에서는 수요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이 같다. 그래 그게 균형이야. 됐어요? 네, 오케이. 항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가격 만 원이라는 게 갑자기 그래 뚝딱 하고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를 통해 흥정을 통해서 이게 만 원이라는 게 도출이 되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12,0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12,000원. 가격이 12,000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12,000원이면 자, 요게 지금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 가면 요 점은 지금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아닙니까? 그럼 이때 양을 쭉 한번 내려보면 여기가 만약 8개단 말이야. 8개.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수요자는 가격이 12,000원이면 몇 개 사겠다는 거예요. 8개 사겠다는 뜻이죠. 맞아요? 자, 요 점은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죠. 그럼 요걸 쭉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가 막 12개란 말이야. 그럼 이 12개의 의미는 공급자는 가격이 12,000원이 몇 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12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12,000원일 때 수요자는 8개 사겠다고 하고 있는데 공급자는 12개를 만들고 있네. 맞아? 일치가 돼 안 돼? 일치가 안 되죠. 물건이 부족할까요? 물건이 남아돌까요? 남아돌죠. 초과 공급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4개가 남습니다. 4개가. 맞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니거든요. 시장은요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 건 기억을 해두세요. 머릿속에.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런 원리를 알아야 공부에 도움이 돼요. 우리 몸도 균형이 깨지면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까? 몸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하려고 그러죠. 몸이. 이거 우리 항상성이라 그러거든요. 몸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깨져버리면 몸이 아픈 거야. 그게 잘 유지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건강하다는 것도 균형이 깨지면 균형을 향해서 빨리빨리 잘 갈수록 거기는 건전한 시장. 균형이 깨졌는데 균형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런 시장은 조금 어려운, 안 좋은 시장인 거예요. 어찌됐든 균형이 아니면 시장은 균형을 향해 가려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초과 공급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 말은 가격 12,000원이 비싸다는 뜻이거든. 이게 균형이 아니잖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수요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1,000원이 돼도 아직까지 균형이 아니죠. 그래 가격이 점점 내리다가 10,000원이 되니까 딱 일치가 돼버리지. 그래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정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하락한다. 초과 공급 나오면 가격이 하락이야. 자, 반대로 가격이 만약에 8,000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이 8,000원일 때는 자, 여기가 이제 수요 곡선 아닙니까? 수요 곡선이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9개야. 그럼 이 9개는 수요량이잖아요.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그렇죠. 가격이 8,000원일 때 수요자들은 몇 개 살려고 그런다? 9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죠. 9개, 11개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 10개는 11개 되겠다. 11개, 그죠? 여기 10개였지 않습니까? 11개. 여기가 9개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격이 8,000원일 때 수요자들은 11개 사겠다고 그러고 있고 공급자들은 9개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물건이 남아돌아요. 물건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이런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지금 막 아플라고 그런다 지금.
신경 쓰지 마.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이런 그림 시험에 안 나온다.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알면 돼. 자, 결론. 자,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일치한다.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균형량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균형량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가 발생한다고?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여 균형 가격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아. 그러면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자, 만약에 울산에 신규 아파트가 남아 돌아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아파트가 초과 수요일까요? 초과 공급일까요? 초과 공급이지. 그 말은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이 균형 가격은 아니죠. 균형 가격보다 높다는 겁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다는 뜻입니까? 높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균형 가격보다 높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죠.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초과 공급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가격은 점점점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할까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균형 가격을 이룹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를.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니까 재고가 쌓인다는 뜻이고, 초과 수요라는 거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초과 수요는 물건이 부족한 거야. 초과 공급은 물건이 남아 도는 거예요. 남아 도는.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 도니까 가격이 내리겠지. 그죠? 초과 수요,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앞으로 올라가겠죠. 요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뭐 나중에 이제 뭐 5, 6월달 이후 문제지만 지금부터 이제 좀 아셔야 되지만은요, 초과 공급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 아, 그럼 가격은 앞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앞으로 가격은 상승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게 포인트지. 자, 그 다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움직일 수도 있습니까? 움직일 수도 있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죠.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건 수요의 변화야. 수요 곡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공급의 변화, 그죠? 네. 그럼 여기를 아까 뭐라 불렀어요? 균형점, 균형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해 버렸어요.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소득이 증가해 가지고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은 이게 아니고 이게 돼버리네. 이게 이제 새로운 수요 곡선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는 균형점이었는데 이제 균형점 1로 가버렸네.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네요. 새로운 균형점이 되지. 균형점이 움직였네. 이거를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럼 균형점 이동은 왜 생긴다? 수요가 변하든지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일 때 여기가 균형 가격이었죠. 여기가 균형 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증가해 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균형 가격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되겠네. 맞아? 그럼 여기는 새로운 균형 양이 되겠네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상승했단 말입니다. 균형 양은요 증가했네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수요가 변하든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이동한다. 맞아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을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니까. 수요의 변화라는 뜻은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공급의 변화도 공급 곡선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면 균형점이 이동하나요? 균형점이 이동하죠.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균형점 이동을 공부할 거란 말이야. 자, 균형점 이동은 별게 아니야. 수요와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도 변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는 뜻이죠. 이게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죠. 수요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균형 가격도 변하고 균형량도 변하겠죠. 아까 저것처럼.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균형 가격 상승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올라요. 당연한 얘기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량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면 균형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래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죠. 균형량 증가합니다. 균형량이 증가한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균형 가격 하락, 가격 떨어집니다. 균형량은요 줄어들겠죠. 거래가 없어요. 자, 이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물건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건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가격 떨어지겠죠.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균형량 늘어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거래는 많이 늘어나요. 자, 공급이 줄었어요. 그럼 균형 가격 어떻게 될까요? 가격 오르겠죠. 물건이 없거든.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량은 줄어든다. 이 네 개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수요가 감소한다.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공급이 증가한다.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게 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아까 1번을 그린 게 이거잖아요. 수요의 증가, 그죠? 가격이 오르고 균형량 늘어나잖아요. 그럼 공급 증감 해볼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하락했대. 인건비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균형점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균형점 아닙니까? 그 처음에 균형 가격은 여기였고 처음에 균형량은 여기였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니까 여기가 새로운 균형 가격이고 여기가 새로운 균형 양이 되겠죠. 그 가격이 종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하지만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움직인 거죠. 하나만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까? 소득도 늘고 인건비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두 개 움직이면 어렵겠죠. 지금 안 할게요. 지금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두 개까지 집어넣어버리면 학원 오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움직이는 걸 잘 알아두세요. 하나 움직이는 걸 잘 알면 두 개 움직이는 거는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 움직이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오늘 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5페이지 봅니다. 15페이지. 여기 이번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죠. 수요의 증가 요인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뭐 고유 요인 반대 방향 동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보니까 소득의 증가, 인구의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예상 이런 말들 있죠.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필기한 거 보시면 돼요. 공급의 증가 원인도 있죠. 거기 있는 걸 보지 말고 제가 필기한 걸 보세요. 필기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노트 그러니까 지금 책은 보고는 있는데 복습할 때는 뭐 가지고 복습해라? 필기한 거.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라고 그러잖아.
필기. 제수분 1월 2월까지 필기를 하라고 그랬죠. 네, 필기하고. 제가 안 해드린 거는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 내가 말씀드린 것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네. 복습할 때는 노트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상제 이런 거 지금 안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가고 16페이지 보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나옵니까? 이거 제가 좀 이따 할 겁니다. 넘어가고요. 저는 균형부터 먼저 했어요.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보니까 균형과 균형의 변화라고 나오죠. 자,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거기 보니까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거기 E라는 점이 보이시죠? 그게 뭐예요? 균형점이죠. E가 균형점인 거야. 자, 이때 가격이 P0라는 게 있죠. P0는 뭡니까? 그러면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 그럼 여기는 균형량은 없지만 그 E점에서 쭉 밑으로 내리면 그 Q점 되겠네. Q점. 그게 Q0라고 해야 되는데 좀 거기를 뭐라 부를까요? 균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P0가 아니고 P2야. P2일 때는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네요. 그럼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진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거든. 가격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가격이. 자, 그 다음 P1일 때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균형의 이동 나오네요. 거기 1, 2, 3이 있는데 2, 3은 제가 지금 안 했어요. 1만 했어요. 수요와 공급 중 뭐 하나만 변하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 증가한다. 1, 2, 3, 4번 보이시죠? 그게 요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번 3번은 지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거부터 정확하게 잘 알아놔야지. 이거부터. 지금 뭐 이제 갓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뭘 런닝머신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 그런 말부터 제대로 잘 하고 점점점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탄력성 할 거예요. 탄력성. 탄력성. 탄력성이요. 우리 수요 공급에서 제일 어려워요. 탄력성이. 그 탄력성 처음 딱 할 때 잘 정리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복습해야 돼. 탄력성은. 수요 공급은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자연적 특성 이런 거 했지. 그거 지금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지금 놔두고 오늘 수요 공급했잖아요. 이것도 빨리 해야 된다. 수요 공급은 반드시 복습해야 돼. 앞에 거는 못하더라도 앞에 거 밀렸다 가지고 그것만 하지 말고요. 수요 공급부터 먼저 합니다. 그걸 효율성이라 그래.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효율성이라 그랬죠. 오늘 공부 시간 딱 제한되어 있는데 다 할 수 없거든.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중요한 것부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자연적 특성 이런 건 단순 한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복습을 밀어버리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자, 탄력성인데 자,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량 변할까요? 변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의 법칙이기도 해요. 맞아요.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잖아.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다.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나요? 변하죠. 이거는 수요의 변화다. 그죠? 수요의 변화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까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수요량이라 생각하세요.
아파트 가격이라 생각하시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하죠.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하죠. 다른 재화 가격을 빌라 가격이라 생각해 보세요.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영향 줍니까? 주지. 대체재, 보완재 같은 것들 말이야. 다른 재화라는 건 대체재, 보완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인이었고, 이게 뭐야? 수요량 변화가 결과잖아.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원인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렀고, 가격 외적인 요인이 변화의 원인이었을 때는 수요의 변화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거든. 그럼 이거를 자극이라고 그러고 반응이라고 그래도 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우리 시험에서 이런 용어 안 써.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는 건 알았어. 때리면 아프다는 건 알았어. 그죠? 벽에다가 공을 튕기면 공이 튕겨 나온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자극이 들어가면 반응이 와요. 그런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이 과연 몇 프로 변할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가격이 20%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 이걸 알고 싶거든. 아시겠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요. 자, 내가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졌다는 건 공한테 자극을 준 거 아니에요. 공이 벽에 맞으면 튕겨 나오는 건 알아. 튕겨 나오는 건 알아. 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는 건 알아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는 거 알아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는 건 다 알아. 그게 탄력성이 아니야. 탄력성은 얼마만큼 변하는데, 그거를 아는 게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튕기는데, 이게 탄력성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라 그러고,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데는 소득 탄력성이라 그러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제가 앞으로 적을 거예요. 좀 들으시면 돼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격의 변화는 단위가 뭐예요? 몇 원, 몇 원, 뭐 원으로 표시되죠. 수요량 변화는요, 몇 원입니까? 아니면은 뭐 몇 개, 그램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가 같아요, 달라요? 단위가 다르거든. 단위가 다르니까 이거를 나타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해야 되겠지.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율이 뭔데? 퍼센트거든. 그럼 단위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첫날 가르쳐 줬잖아. A분의 B가 안 했나? 안 했어? 안 했구나. 지금 할게요. 네. 이런 거 우리 분수라 그러죠. 분수라 그래요. 분수. 여기다 하겠습니다. 안 했구나. 하겠어. 할 일이 없었다. 분수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참고로 제가 뭐 예전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했던 거죠. 이걸 분수라 그러죠. 분모 분자, 밑에 게 분모고 위에 게 분자죠. 자, 만약에 이 A분의 B가 2야 2,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에요. 자, A분의 B를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A에 대한 B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 네,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예요. 알아놔야 돼. 이거 이게 분자야. A분의 B를 A에 대한 B 이렇게 읽습니다. A에 대한 B. 두 번째, 지금 A분의 B가 2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A가 B보다 2배 더 크다는 뜻입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2배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몇 배 더 크냐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됐어요? 아셔야 돼.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자, 그 다음 이 A분의 B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B 나누기 A로 계산합니다. B 나누기 A, B 나누기 A.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나중에 다 써먹어야 돼. 꼭 기억한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읽습니다. 네?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뭐라고 그랬다? 분모. 자, 다시 어떻게 읽는다고?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이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물어보면은 뭔 말이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네, 그렇게 읽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건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만약에 2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은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20이니까 얼마가 돼요? 이러면 계산기 들고 20 나누기 10 하시면 됩니다. 저거처럼 20 나누기 10 2죠? 10분의 20이니까 2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2다 이런 뜻이에요. 탄력성 의미 아시겠어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거든. 그러면 가격 변화율 가르쳐주고 수요량 변화율 가르쳐주면 탄력성 알 수 있겠어요? 그럼 탄력성 2네? 그럼 탄력성 2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2배 더 크다 이런 얘기네. 맞아요?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격 변화율이 10%, 수요량 변화율이 10%야. 그럼 탄력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가격 변하는 것만큼 수요량도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8%밖에 안 변했어.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0.8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 가르쳐주고 수요량 변화율 가르쳐주면 탄력성 구할 수 있겠네. 탄력성 구할 수 있어. 탄력성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탄력성이 의미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가격이 변해.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 그런 게 있던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보는 거야. 자,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야.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량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이 0이야 0.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자,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하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밑에다가 맨 먼저 가격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하고 같은 경우, 아까 10% 10%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가격도 10% 변하고 수요량도 10% 변하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럼 요 사이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보세요. 가격 변화율이 있고 수요량 변화율이 있는데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더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10분의 8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클 수도 있나요?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20% 변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있다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단 말이야. 무한대로 변한다.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뭡니까?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론적인 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변한 것보다는 수요량이 좀 적게 변하더라. 가격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하더라.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한 5%밖에 안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은 같다는 뜻이고, 이거는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다는 뜻이고, 이건 무한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내가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졌는데 여기서 공을 던졌는데 공이 만약에 요 정도밖에 안 날라와. 던진 만큼 안 날라와. 그럼 이 공은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할까요? 탄력성이 작다고 얘기할까요? 작다고 얘기하겠죠. 탄력적이지 않단 말이야. 근데 공이 만약에 내가 던진 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 그럼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세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걸 판단할 때 좀 크네 작네 이렇게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럼 저는 아까 내가 던진 것만큼 날라오느냐 안 날라오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했단 말이에요. 탄력성도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기준 역할을 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는 요런 얘기 아닙니까? 10분의 10 그죠? 그럼 요 경우는 탄력성이 얼마가 될까요? 1이겠죠? 맞아요. 탄력성이 1이에요. 이 탄력성이 1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위 탄력적. 네. 그러면 이걸 얘를 기준으로 요 위에는 1보다 작겠죠? 맞아요. 요 밑은요 1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이건 봐. 만약에 이거는 가격 변화율은 10%인데 수요량 변화율은 뭐 5%다 이런 얘기잖아요. 0.5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위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고 요건 1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탄력적이라고 부를까요? 비탄력적이라고 부를까요? 네? 비탄력적. 그렇지.
그래서 요 위는 비탄력적이야. 근데 얘 보세요. 얘는 비탄력적은 비탄력적인데 공을 던졌더니 하나도 안 튕기고 그 자리에 똑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가격이 변했지만 수요량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탄력적은 비탄력적인데 너무 비탄력적이죠. 이거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란 뜻이에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0이 돼버리면 탄력성 값은 얼마가 될까요? 0이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0이라는 뜻입니다. 0. 얘는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탄력성이 1일 때를 뭐라고 부른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는 탄력성이 1보다 크죠? 근데 얘는 보세요. 조금만 더 변했는데도 무한대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위는 1보다 크니까 비탄력적이라 부를까요? 탄력적이라 부를까요?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즉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클 때는 뭐라고 부른다?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탄력적인데 너무 탄력적이죠. 무한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부를 것 같아? 그렇지,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란 뜻이거든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 무한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한대. 자, 이제 다 했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하는 거다. 이 두 개를. 즉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정도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더라. 가격은 변했는데 수요량은 하나도 안 변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완전 비탄력. 탄력성이 얼마란 뜻이에요? 0이란 뜻이에요.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하더라. 가격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하더라.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다. 즉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 둘이 같대. 같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얼마야? 1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커. 가격이 변한 것보다 반응인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다. 맞아요?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리더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뭘 공부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탄력성이 0이다. 그럼 이 의미가 뭐라고?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다.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은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른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이런 의미라는 거야.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그리고 걔를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걔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탄력성이 1이라는 뜻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이런 뜻이고요. 걔를 뭐라고 부르자?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자. 됐어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는 뜻이다. 걔를 뭐라고 부르자? 탄력적이라고 부르자. 아시겠죠? 꼭 알아놔야 됩니다. 어렵거든 이거.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해야 돼. 반드시 복습해야 돼. 오늘 하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3일 연장을 해야 된다. 탄력성. 됐어요?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대로 두세요. 네.